안녕하세요. 예, 오늘 요가 수트라, 요가가 세계관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요 문헌을 소개할 경희대학교 강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경전은 인도를 대표하는 유명한 문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5개의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논서고 인도의 이제 6개 고전적인 학파를 이제 소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육파 철학 중에서 요가 학파에 소속된 그 중심 문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인도 고대 수행 체계를 집대성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전 세계 4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산스크리트로 쓰여진 문헌 중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널리 읽히는 문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가 수트라는 그 짧은 그 경구들, 이제 수트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각 경구마다 그 주석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뒤로 그 주석들이 나름 그 상세한 설명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가 수트라라는 꽤 유명한 문헌이 실제로는 요 명칭 자체에 관해서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려진 것들은 빠딴잘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요가 수트라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YS라는 약자를 썼는데 보통 이 학술 서적에서는 요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수트라만 가지고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야사라는 사람이 그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헌을 뭐 요가 바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요가 수트라 바샤라고 해서 이런 약자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동안에는 거의 의심 없이 사용을 해왔었는데 20세기 후반 들어서 요 제목이 맞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가 수트라라는 그 제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요가 수트라하고 그 주석에 해당되는 이제 바샤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요 수트라 부분과 주석 부분의 구분이 실제로는 후대에 재구성되지 않았나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수트라와 주석의 저자들인 빠딴잘리 그리고 이제 비아사가 모두 사실 정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빠딴잘리는 그 잘 알려진 그 문법학의 대가의 빠딴잘리와 이름이 이제 겹치기도 하고, 또 미야사라고 하는 사람은 또 전설적인 저자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 사람들인가라고,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그냥 후대에 요 저자들 이름을 갖다 붙인 건지 라는 데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요즘에 학계에서 많이 쓰는 요 문헌에 대한 이름은 빠딴잘라 요가 샤스트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은 빠딴잘리의 요가 샤스트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빠딴잘라라고 하면은 빠딴잘리의 뭐 기속된, 빠딴잘리에 속한 이런 의미가 돼서 빠딴잘리가 저술한 요가 샤스트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요 요가 수트라라는 이름하고 요가 샤스트라라는 이름을 그 병기를 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빠딴잘라 요가 샤스트라라는 이름은 대체 어디서 나왔냐면 일단 기본 발상이 그 기존의 요가 수트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석이라고 이제 생각해왔던 내용들이 실제로는 두 명의 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편집자에 의해서 수트라 부분과 주석 부분이 같이 그 취합이 되고 편집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그 오래된 사본들, 지금 발견되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12세기 정도의 사본인데, 그 사본들을 보면은 그 요가 수트라만 따로 단독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 다 수트라하고 주석이 그냥 그 묶여진 형태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트라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썸네일 역할처럼 그 내용의 딱 핵심만 앞부분에 이 소개를 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이제 주석 부분이 이 상세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트라의 내용만 봐가지고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뭐 지성이 부족하다거나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해력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문제로 수트라만 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가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수트라 가지고는. 그래서 수트라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적어놓은 내용들을 그 주석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 편집할 때부터 수트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트라와 주석 부분이 그냥 같이 작성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학자들이 거의 요가 수트라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빠탄잘라 요가 샤스트라라는 요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워낙에 일반적으로 요가 수트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요가 애호가 분들도 많이 읽는 서적이다 보니까 요가 수트라라는 이름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 요가 수트라라는 전통이 인도에서 끊임없이 뭐 전승이 되어 온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한 번에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트라 자체를 인도에서 거의 읽었던 흔적이 없다가 18세기 이후에 사실상 재유행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근현대 인도 사상가들에 의해서 요가 수트라가 다시 조명되고 다시 재해석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유행에 이르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가 수트라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가 수트라가 워낙에 알려져 있기도 하고 특히 주석 부분과 수트라 부분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경구로 이루어진 부분, 이제 말하는 이제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소위 요가 수트라 혹은 일명 요가 수트라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논문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헌 자체가 아까 말했던 저자도 애매하고 빠탄잘리라는 인물이 정말로 적었는지, 그리고 또 원래 수트라와 주석이 같이 편집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먼저 수트라가 작성된 다음에 그 뒤 시기에 후대에 주석이 작성이 된 건지 이런 거 자체도 논란이 있지만은 실제 시기 자체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기원전 2세기 정도로 잡는 학자들도 있었고 또 최대한 늦으면은 기원전 5세기 정도까지 잡기도 합니다. 기원전까지로 잡는 학자들도 뭐 분명히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가 수트라 안에 문구들을 보면은 기원 전에 고대 수행 체계의 산물로 보이는 문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대가 굉장히 오래된 방식의 굉장히 이 수행 체계를 담고 있다 싶은 문장들이 있어서 연대를 굉장히 이제 높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헌 내용의 또 일부 분들은 고대 체계가 아니라 적어도 기원 후에 인도 고전 철학 체계가 성립된 이후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나열을 하면서 고전 철학 체계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요 문헌이 쓰여진 거는 고전 철학 체계가 성립된 이후가 아닌가라고 확실하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준이 되는 문헌이 바수반두라고 하는 불교의 유식체계 논사인데 이제 4, 5세기 정도의 인물인데 바수반두가 저술한 아비달마 구사론이 이 당시 인도에서 꽤 유행을 하고 널리 인용되고 사용이 되던 문헌인데 요 아비달마 구사론보다는 이후가 아닐까라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기존의 요가 체계들을 다루고 있는데 요가 수트라, 요가 샤스트라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다루는 게 나오기도 하고 또 요가 수트라의 정확한 문장을 인용하는 부분은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아비달마 구사론의 이후, 그래서 뭐 아주 멀리는 아니고 구사론보다 조금 후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는 그 이후에도 이제 양쪽으로 전승이 있어요. 인도 남부로 이어진 전승과 북부로 이어진 전승이 차이가 있어서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사본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문구에서 그 북부에는 있는 문장이 남부에서는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남부에서는 간단하게 다루는 부분을 북부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추가를 한다거나라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아예 한 뭉탱이로 어마어마한 양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요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데 요걸로 봐서는 아마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요가 수트라, 요가 샤스트라의 내용이 어느 정도 남북부의 전승의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의 그 개정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문헌은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장의 각각의 제목은 이제 삼매, 수단, 초능력, 독전, 뭐 해탈을 의미합니다. 요 4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인 이제 삼매 장은 요가의 명상 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상의 깊이에 따라서 또 삼매의 그 단계가 이렇게 높아지는 단계들을 설명을 하고 그 명상의 그런 그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그 정신적인 현상들 그리고 그 효과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첫 번째 삼매의 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단이라고 해서 요가에서 그 유명한 8가지 단계의 요가 보통 아시탄가라고 하는데 8가지 단계로 요가의 삼매에 올라가기 위한 그 방법들, 그 순서적인 방법들을 그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초능력 장은 요 삼매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초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요런 능력이 생기고 또 어떤 개념에 집중을 하면은 요런 능력이 생기고 뭐 요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독전, 뭐 해탈의 장은 그 요가의 철학 체계 그리고 어떻게 그 해탈이 일어나고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이제 소위 수트라라고 하는 부분, 좀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부분과 주석의 내용 간에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일치를 하면 좋은데 수트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주석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지 않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수트라 사이에도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용어의 개념들을 전혀 다르게 사용한다거나 연대적으로 조금 더 오래된 개념을 사용한다거나 같은 단어라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폭을 좁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또 부분에서는 같은 단어를 이제 폭넓은 의미에서 그 일반적인 용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런 이유 자체가 그 고대의 그 수행 체계에 관해서 저자 혹은 편집자가 본인이 뭐 새로 써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커리큘럼을 완성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커리큘럼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수록을 해놓고서 최대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편집을 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요가의 4장에 관해서 4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4가지 빠다에 관해서 어떤 게 더 먼저 쓰였냐, 나중에 쓰였냐라는 식으로 그 가설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중간중간에도 같은 그 장 안에서도 그 연대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문헌 전체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들이 막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 자체가 그래서 그 수행을 다루는 그 문헌이다 보니까 원래 또 수행을 다루는 문헌들이 모든 얘기들을 하나로 좀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내용도 버리지를 못하고 새로운 내용도 또 오래된 내용과 조금 그 수행 체계가 바뀌어서 어긋나게 되는 부분도 또 새로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가 수트라, 요가 샤스트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ಖ್야라고 하는 그 철학 체계, 상ಖ್야라고 하는 학파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ಖ್야 학파라고 하는 유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위 요가 학파와 자매 학파를 이제 구성한다고 보통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 학파라는 말 자체가 이제 현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왜 자매 학파라고 하는 이유가 상ಖ್야 학파는 주로 이제 지적인 전통에서 철학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요 상ಖ್야 학파의 이제 가장 중심 문헌이 상ඛ야 까리까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가 학파에 요가 수트라가 있듯이 상ඛ야 학파에는 상ඛ야 까리까가 있는데 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많은 부분에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 용어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철학적인 체계관에서는 거의 요가 수트라의 내용이 상ඛ야 학파의 철학 체계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 두 학파 사이에 세계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상ඛ야 학파의 예전의 체계가 아니라 비교적 후대 요가 그 샤스트라가 5세기 정도에 편집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5세기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상ඛ야 학파의 그 논의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ඛ야가 이제 그 세계가 구성되는 순서를 25가지 원리, 25가지 따뜨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25가지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의외로 이렇게 후대에 정리된 내용인데 한 3, 4세기 정도에 완성이 된 책인데 요것들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요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변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요가 그 샤스트라의 내용이 상ඛ야 학파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인용된 게 아니라 상ඛ야 학파의 당시로서는 최신의 논의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고대 상ඛ야 논사들의 경구들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요가 샤스트라에서만 인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그 상ඛ야 논사로 알려진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식의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상ඛ야 학파하고 서로 다른 파가 아니라 그냥 같은 이 그룹에 있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설 중에서는 그 요가 샤스트라, 그러니까 요가 수트라 부분과 주석 부분을 포함한 요 문헌 전체를 편집한 사람이 빠딴잘리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요 빠딴잘리라는 사람 자체의 정체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후대에는 어느 정도 이게 빠딴잘리가 적었다고 정리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인도인들의 인지 안에서는 요가 샤스트라는 빠딴잘리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건 후대 사람들의 인식이지 실제로 그 당시에 정말로 이게 빠딴잘리가 편집자였냐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빠딴잘리가 아니라 진짜 편집자가 누구냐라는 문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상ඛ야 논사인 빈디아바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요가 수트라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빠딴잘리는 그 행적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하고 논의를 했었고 누구의 제자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제자를 키웠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알려져 있는 반면에 그리고 알려져 있는 내용들조차도 거의 한참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인데 빈디아바신 같은 경우에 소재가 좀 어느 정도 분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빈디아바신이 말 그대로 빈디아 산이라고 인도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빈디아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디아바신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빈디아 산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빈디아바신이라는 사람이 아마 요 산에서 뭐 수행도 하고 뭐 또 어떤 전설에 따르면 이제 동굴 속에서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요 빈디아바신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체가 분명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ඛ야 논사들의 이제 바르차간냐라는 사람의 체계를 이었고 일부를 개정을 하고 또 어떤 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인식론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감각기관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빈디아바신의 실명으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디아바신의 책은 남아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상키아학파의 그 상키아 까리까를 지은 이슈하라 크리슈나라는 사람의 바로 이제 전대 스승인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빈디아바신이라는 사람은 소재가 분명한 편이고, 또 특히 그 또 다른 이유는 그 요가 샤스트라 내용을 보면은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 중에 빈디아 산에 관한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산의 비유를 들 때 보통 그 사람의 지역적인 소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산의 비유를 들 때 남산에 관한 비유를 들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갑자기 무등산으로 산의 비유를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 광주에 전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듯이, 요 빈디아산으로 그 비유를 든 걸 보면은 요 빈디아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이런 문장을 쓰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빈디아바신이 요 편집자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또 하나의 이유로 적용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디아바신 자체가 또 그 실제로 많이 그 인용이 되기도 하고, 또 후대에서도 요가하고 그 연관이 있는 설들이 굉장히 이제 빈디아바신의 이름으로 많이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그 빈디아바신이 진짜 요가 샤스트라의 저자가 아닌가, 요가 샤스트라의 편집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상키아가 요가 학파의 구분 자체가 요 당시에 좀 흐릿했다는 것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고대에 누가 적었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후대의 전승에 의해서 뭐 누구의 저서라는 말이 나오는 편인데, 특히 요가 샤스트라에 관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 이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내용들에 불과한데,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것처럼 요가 수트라의 저자가 빠딴잘리고 그 주석 부분을 적은 사람이 이제 비아사다라고 하는 그 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키아하고 요가는 요 자매학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상키아에서는 명상보다는 지적인 이해를 통한 해탈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 25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내가 통달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해탈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요가 체계에서는 그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해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런 철학적인 체계는 그 명상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한 요 일종의 마음의 그 모습, 마음의 또 그 깊숙한 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체계들을 그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길잡이로 삼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서 산매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혜를 중시하는 전통과 명상 체험을 중시하는 전통 사이에 그 대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상키하고 요가가 원래는 같은 파에서 시작을 했다가 같은 집단에 있었다가 이 중에서 그 지혜를 중시하는 집단과 명상을 중시하는 집단이 나눠지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식의 이제 대립은 그 불교 교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립의 과정이 보이기도 하고, 또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그 인도 고대 대서사시 내용에도 상키하고 요가의 구분을 어떤 지혜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명상을 중시하는 사람들, 요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요런 짧은 서술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키학파와 이제 요런 이제 자매학파를 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같은 세계관 안에서도 이제 다른 수행 체계, 그 해탈에 관한 다른 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하고 실제로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가 수트라 내용들을 보면은 명상 체계를 분류하는
그 기본 발상이 불교로부터의 분명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체계를 나누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명상 체계를 나누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나누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명상이 깊이 들어갈수록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는데 요 사라져가는 방식에 관한 그 표현들이 초기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뭐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분명한 그 명상 체계에 있어서 불교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 불교나 자이나 및 다른 이제 고행 전통, 인도에 원래 있던 여러 전통들의 관념을 그 반영을 하고 있다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가 체계에서 유명한 그 요가 수트라에 나와 있는 그 시스템으로 유명한 그 8단계 요가 체계, 뭐 팔찌 요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8단계의 요가 체계는 보면 여러 전통들을 통합하고 단계화하는 그런 정리 과정의 산물이 아닌가 그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어떤 것들을 금지하고 어떤 것들을 좀 권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호흡을 정리하고 또 이제 앉는 방법, 그 앉아서 명상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걸로부터 이제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3단계가 소위 말하는 명상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 자체가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8번째 단계가 분명한 어떤 그 진도의 차이 아니면은 수준의 차이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5번째 단계를 이제 재감이라고 하는데 감각을 제어하는 겁니다. 내 감각을 이렇게 차단하는 건데 또 요가 샷들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감각을 차단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명상의 가장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5번째 단계만 가지고도 분명히 이제 회타를 이룬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가지 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래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스승들이 있던 그 체계들을 모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순서를 좀 나누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디아나라고 하는데 보통 번역을 할 때 뭐 정려, 뭐 명상,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는 단계인데 요 7번째 단계는 삼매라고 하는 그 명상의 가장 높은 단계 바로 앞 단계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를 이제 디아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에서는 이제 디아나라고 하면은 그냥 흔히 말하는 초선 뭐부터 이제 사선까지 그 삼매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디아나하고 삼매 이제 사마디라는 용어를 그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은 요 이제 디아나가 삼매보다 좀 앞 단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고대 체계에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은데 이게 나름 그 고심을 해서 고대 여러 표현들을 그냥 이것도 이제 순서화 시킨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서도 요가 수트라 안에서도 보면은 디아나를 성취한 사람들을 어떤 최고의 단계의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가의 8단계 요가 체계하고는 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도 모순되는 여러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요가 수트라의 내용은 반드시 요걸 나타내는 거다라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불교와 관계, 특히 이제 불교의 영향을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많은 그 불교의 철학적 수로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기 불교뿐만 아니라 그 후대 아비달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유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찌따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 마음이라는 용어를 찌따라고 사용하는 거는 불교하고 요가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다른 학파에서는 거의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또 비자라고 하는 게 뜻 자체는 씨앗이라는 뜻인데
내가 그 지은 업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잠재적인 상태로만 남아 있는 걸 이제 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 씨앗이라는 표현도 그 불교의 체계들, 불교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한정된 학파들이 사용을 하는데 요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 이제 삼스카라라고 해서 내가 지은 업이 그 다음에 저 결과를 발휘할 그 잠재력을 지닌 상태로 삼스카라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삼스카라라는 표현은 상ಖ್야, 요가 그리고 뭐 불교 정도에서만 그 중요하게 요거랑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사나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뭐 연기라는 뜻인데, 그냥 그 보통 훈습, 습기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그 사람이 계속 습관이 이렇게 점점 쌓여서 연기가 배듯이 습관이 쌓여서 습관적으로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 이런 상태를 이제 바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는 뭐 잠재력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경향성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이제 불교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있다가 요가에서 그대로 차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드반이라는 말이 이제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냥 이 형이상학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간을 가지고 그 얘기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간이라고 표현할 때 그 세 가지 시간이 아드반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불교하고 요가에서만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3세라는 표현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사용하고 있고, 또 뭐 과거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아띠따, 뭐 아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불교하고 그 요가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불교가 다 먼저 사용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가에서는 그 특히 요 아드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을체유부라고 굉장히 그 인도에서 유력했던 아비달마 부파에서 사용하는 그 3세 시르설 이게 이라는 설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세 시르설이라고 하는 게 그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가 존재하고 있을 때, 현재가 이제 드러나고 있을 때 잠재되어 있지만 과거와 미래도 여전히 함께 존재하고 있다.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설인데, 요 설을체유부의 3세 시르설이 불교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요가에서는 요거를 차용을 해서 요거 명상 체계를 설명하는데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불교와 조금 연관이 있다거나 일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뭐 분명한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영향이 있고, 명상 체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뭐 분명한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먼저인가라고 하면은 뭐 일부는 불교의 용어가 이제 불교에서 먼저 사용했던 게 있고, 또 일부는 아마 고대 이제 그 힌두교 체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들이 나중에 불교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가 아니면 수트라 요것들은 이제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세 가지 주석서들이 거론이 많이 되는데, 그 전통적인 주석서들은 모두 복주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복주라고 하는 게 요가 수트라에 대한 주석이 아니라 요가 수트라에 대한 주석이 요가 바샤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요가 수트라에 대한 주석 전체에 대한 그 제주석을 다는 형태를 이제 복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의 주석이죠. 주석의 형태로 달려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가 비바라나라고 해서 샹카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단타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이 사람이 이제 적었다고 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실제 여부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따뜨바 바이샤라디라고 하는 그 바차스파티 미슈라라고 하는 논사가 쓴 이제 복주가 있고, 또 하나는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에 쓰여진 그 비냐나 빅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가 바르티카라고 하는 요 주석서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주석서가 다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왜냐하면 요가 샤스트라 자체가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 문헌인데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 주석을 단 거기 때문에 셋 다 그 양이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세 가지 다 문제가 이게 정말로 요가 학파에 소속된 사람이 쓴 주석인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사실 지금 남아있는 요 세 가지 주석서가 굉장히 요가를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텍스트들인데,
요 텍스트들조차도 요 이름만 놓고 보면은 바차스파티 미슈라하고 비지나나 빅슈는 분명하게 베단타에 소속된 논사입니다. 그리고 샹카라도 만약에 이게 진짜 샹카라라고 한다면은 베단타에 소속된 논사고, 그 진짜 요가 학파에서 그 요가 샤스트라의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주석한 문헌은 그러면은 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볼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내용들 중에 그 요가 샤스트라의 내용을 그대로 주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본인의 생각들이 많이 포함이 되거나 본인의 재해석이 이제 원래의 내용과는 다른 재해석이 들어간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요 사람들 자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 개성적인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원래 요가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깔끔하게 그 알기 쉬운 철학 체계로 정리한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의 이제 문헌의 성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그 살펴보았는데, 뭐 다는 읽을 수가 없고, 문헌의 내용에 관해서 지금까지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문헌의 내용을 뭐 일부 조금만 좀 확인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 문헌이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게 뭐 두 군데 정도만 좀 읽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수트라 부분과 주석 부분이 구분된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했는데 그 지금부터 요가의 가르침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약간 이 파란색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수트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예전부터 요가 수트라라고 불리던 1장 1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요 밑에 요가는 삼매이다라고 쭉 나오는 부분이 주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루어져 있어요, 텍스트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통이 될 때 주로 전 세계로 유통되는 방식은 요 짧은 부분, 지금부터 요가의 가르침이 시작된다라고 짧은 부분만 유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95개의 문장만 유통이 돼서 그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온갖 그 재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가 수트라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말이 오히려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용 자체가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의 체험이나 이제 본인의 어떤 이론 체계에 관한 공부를 통해서 그 막 설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가 수트라만 가지고 이제 해설을 하는 설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요 아까 이제 썸네일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요 파란 부분의 문장은 그냥 요 내용의 핵심만 담고 있고, 실질적인 정보는 주석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지금부터 요가의 가르침이 시작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쭉 중간을 생략을 하고, 요가는 삼매이다. 그래서 요가는 사마디라고 하는데, 삼매라고 하는 게 명상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주관과 객관의 어떤 그 의식의 분별이 사라지는 상태, 요거는 이제 삼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가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가의 가르침이 시작된다라고 앞에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요가가 무슨 뜻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요 단어에서는. 그래서 요 뒷부분에는 바로 요가가 무슨 뜻인지, 내가 여기서 요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뭘 의미하는지를 고대에 바로 이제 그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는 삼매이다라고 해서 요가는 삼매하고 동의어로 사용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트라부터 요가 샤스트라 뭐 이렇게 사용되는 여러 이름들에서 요가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그 명상의 가장 높은 단계인 삼매를 얘기한다라는 거를 주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생략된 부분이 이제 의식이 산란스러울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의식이 집중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의식이 집중될 때 참으로 진실한 대상을 비추고 번뇌들을 소멸시키고 업의 속박들을 느슨하게 하고 마음의 작용을 중지시키는 그것이 이미지를 지닌 요가라고 불린다, 설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의식이 집중돼서 그 삼매 상태가 되면은 그 대상이 평소에 내가 보는 대상은 이제 진짜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분별을 통해서 일으켜진 대상인데, 요 대상이 아닌 진짜 대상을 비추게 되고, 그리고 요런 이제 삼매 상태에
나오는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산매 상태에 들어가서 분별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번뇌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번뇌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이제 괴로움으로 번민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구분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산매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의식이 뭐 번뇌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번뇌들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제 소멸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의 속박들을 느슨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내가 지은 업들이 습관이 돼서 계속 내 마음의 경향성을 일으키죠. 이게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흐르도록 약간 반강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우리 감각부터 우리 감정까지 전부 다 요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죠? 그동안에 봤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트라우마에 따라서 요것들을 그죠? 실제하고는 다르게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내 감각도 내가 어떤 것들을 요렇게 이루어진 세계라고 요 대상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계속 습관이 돼서 요 대상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세계관으로만 계속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다 업의 속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었던 행위들, 내가 지었던 잘못된 행위들이 나를 계속 이제 구속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속도 이제 느슨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매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풀리는 건 아닌데 산매 상태에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지었던 업들의 속박들이 이제 느슨하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의 작용이 이제 중단되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중재가 되는데, 요것들을 이제 이미지를 지닌 요가라고 합니다. 요거를 보통 이제 유상산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표상이 있는 산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산매 상태 중에서 좀 낮은 단계를 얘기합니다. 낮은 단계에서 완전히 의식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고, 그냥 의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명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지만은 요 내 이미지나 아니면 내 관념들은 나오는 상태, 요거를 이미지를 지닌 요가, 이미지를 지닌 산매라는, 요가가 산매가 이제 동의어라고 했으니까 이미지를 지닌 요가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 1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성격을 알 수 있듯이 지금부터 요가의 가르침이 시작된다, 요 단어만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정보 자체가 공개가 안 된 상태고, 요 주석 부분에 가야 이게 앞으로 다룰 내용이 뭔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1장 42절을 한번 보면은 여기도 파란색으로 된, 아니면 진한 색깔로 된 부분이 요가 수트라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서 명칭과 대상과 개념에 대한 분별로 뒤섞인 것이 거친 생각을 지닌 산매이다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를 지닌 요가의 이제 종류도, 이미지를 지닌 요가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순서대로 지워지느냐, 어떤 것들을 순서대로 이제 극복이 돼서 없어지느냐, 완전한 산매에 들어가기까지의 어떤 것들이 순서대로 지워지느냐라는 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를 지닌 산매의 체계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마디가 아니라 사마빠띠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 같은 용어예요. 산매가 이제 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 용어라서 이게 결국은 내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이제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요 상태를 가기 위한 낮은 단계의 산매를 얘기할 때 거친 생각을 지닌 산매라고 합니다. 이게 산매에 들어갔을 때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의식을 벗어난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거친 생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비따르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따르카는 불교에서 명상 체계를 나눌 때 그대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친 생각을 지닌 산매라고 했어요. 거친 생각이 무엇인가라고 나는 데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명칭과 대상과 개념에 대한 분별로 뒤섞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펜이라고 해서 펜을 하나 들고서 이제 보게 되면은 펜이라는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있는 펜이라는 대상이 있겠죠. 그리고 펜이 이렇게 쓰는 물건이고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형태로 발전됐는지,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그래서 펜이라고 하는 명칭, 펜이라고 하는 대상, 펜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뒤섞인 상태로 이렇게 요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를 거친 생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거친 생각이 명상의 단계에 낮은 단계에 들어갔지만은 아직까지는 요 펜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칭과 대상과 개념에 대한 분별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이제 거친 생각을 지닌 산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로 뒤섞인 것이 거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그럼 이것을 왜 벗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여기 주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약정에 의한 기억이 정화될 때라고 해서, 말의 약정이란 게 그런 거죠. 이게 펜이 있으면 펜이라고 하자라고 하거나, 이건 펜이라는 개념이 공유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문화권마다 또 같은 그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개념이 공유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나한테 기억이 되고, 내 기억이 다시 나타나서 내 기억이 가지고 그 기억을 통해 형성된 고정관념으로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똑같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시 또 내 기억을 남게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억을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지은 업들을 정화해야 되는데, 명상 상태에 있으면 처음에는 거친 생각을 지닌 산매 상태에 있다가 그 언어적인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억들이 점점 정화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매의 그 거친 생각을 지닌 산매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산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대해서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매의 지혜에서 오직 자기의 본래 형태만으로 확립된 대상은 바로 그 자기 본래의 형태를 지닌 그대로의 형상으로 다른 것과 구별되는데, 이것이 거친 생각이 없는 산매이다. 그래서 거친 생각을 벗어난 산매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라고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뒤에서는 미세한 생각을 지닌 산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생각을 지닌 산매는 명칭과 대상과 개념은 다 사라진 의식 상태가 되는데, 뭐가 남아있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의 흐름, 그리고 그거에서 형성되는 원인과 결과, 인과적인 그 관념들, 요것들만 남아있는 상태가 미세한 생각만 일으킨 산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까지 벗어났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를 지닌 산매라고 했는데, 이미지가 없는 산매로 나가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여기 있는 수트라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내용들이 뒤에 이제 주석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보면은 수트라에 대해서 주석을 다루는 형태라기보다는 아예 처음에 그 문헌을 작성할 때부터 요 수트라와 주석의 형태로 편집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한 가지인가를 분명히 내가 문헌의 성격을 추측한 상태에서 읽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내용의 이해나 아니면 요 문헌이 어떤 식으로 편집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진 상태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동안 이제 요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좀 다뤄볼까 합니다. 한 가지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수많은 신체적 자세들로 대표되는 요가 이미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전통 요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다뤘던 그 요가 수트라 혹은 요가 샤스트라 문헌이 아니라 요가 자세를 취하는 이미지로 보통 인식이 되고 있죠. 실제로 아마 구글에서 요가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요가 수트라 문헌은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거의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검색을 하더라도.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럼 이거를 그 앞에 얘기했던 산매 체계를 얘기하는 요가와 이 같은 전통의 선상에 있는 것인지, 요거에 관해서 많이 질문들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근데 말씀드리자면은 그 신체적인 자세를 취하는 요가는 상당히 후대에 개발된 요가의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아사나라고 하죠. 요 자세를 아사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요가 수트라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가 수트라에 나오는 아사나는 주로 앉아 있는 법이에요. 명상을 할 때 어떻게 앉는가. 아사나는 말 자체가 그런 그 단어기도 하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요 아사나라는 단어가 후대에서는 몸의 자세를 취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는 방법으로 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적어도 이제 하타요가 체계에서부터는 요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어느 시기부턴가 인도의 그 명상 체계에서 그 몸에 그 흐르는 몸의 이제 기운이라고 하죠. 프라나라고 하는데 기운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연다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것들을 뭐 이런 표현들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 나디라고 그러죠. 이제 그 몸을 흐르는 길을 이제 보통 한의학에서 경락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비슷한데 그 척추에 흐르는 나디를 뚫었을 때 그리고 여기로 이제 척추로 기운이 흐르게 됐을 때 그 산매에 도달하게 된다거나 초능력이 생기게 된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5세기에 요가 수트라가 그 편집되던 시기에도 그런 표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상키아 까리카에도 보면은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기운으로 뭐 나디를 통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몸에 있는 어떤 그 순수한 어떤 정혈을 머리 위로 보낸다라거나 이마 정수리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지 이 프라나를 이렇게 돌린다는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후대에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척추에 이 길이 있고 요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고 요거를 통과하면은 산매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점점 이제 여러 체계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척추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가에서 이제 척추를 비틀거나 척추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굽히거나 하는 게 실제로는 요 척추의 통로를 통해서 기운이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로 이제 척추를 앞으로 굽히고 뒤로 굽히고 비틀고 요 정도만 있었는데 후대에 좀 많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수가 있으면은 물이 흐르는 호수가 그냥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에서 물이 안 흐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호스를 잡아 늘렸다가 막 굽혔다가 폈다가 하다 보면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몸을 비비꼬는 동작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 자체는 요 통로를 개방하기 위해서 몸을 비비고 오던 거였는데 후대라 갈수록 훨씬 더 다양화되고 훨씬 더 부수적인 효과, 뭐 소위 말해서 다이어트 같은 효과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훨씬 더 이제 유행을 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자세들이 다양화하게 된 과정에 영국의 식민지 시절 유행하던 여러 가지 이제 체육에 관련된 준비 운동 동작들이 실제로 많이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 수리아 나마스테라고 해가지고 태양 경배를 하는 자세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우리 소위 말하는 버피 테스트라고 그러죠. 이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요 자세랑 거의 비슷한데 요게 들어온 시기에 사실은 요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문헌에서도 그거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게 오늘날의 이제 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통 요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전통 요가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이제 요가 수트라라는 문헌에서부터 이어져서 요 산매를 체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간에 방법론이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원래 요가 수트라에서는 대상을 보고서 대상에 집중을 해서 대상과 하나가 된다라는 방식의 이미지를 만드는 식이 이제 주요한 방법론이라고 하면은 후대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척추에 이 통로를 개방하는 방법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요가 스타일에도 하던 방식을 뭐 버린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그 추가가 된 방식을 뭐 굳이 전통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도 굳이 막 예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제 늘 듣던 질문이 "불교와 요가를 궁극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특히 또 어떤 분들은 그 불교적인 입장에서 "요가가 과연 불교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그 라는 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의외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특히 수행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고 왜냐면 인제 서로 한 1000년 정도를 서로를 비판하기도 하고 서로의 것들에 영향을 받고 뭐 소위 말해서 베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불교만 가진 명상의 특징, 요가만 가진 명상의 특징 요런 것들을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요건 이제 자인학까지 인제 끼어들면서 훨씬 더 인제 복잡하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불교는 이런 게 다르다.'라거나 '불교와 요가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미 불교 안에도 있거나 아니면 이미 요가 안에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 수행 방법에 있어서 뭐 어떤 것만의 특징이라고 잡는 거는 그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걸 발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게 발견했을 때도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도 하고 그런데 뭐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 불교는 인제 다들 알지만 무아를 추구를 해서 인제 우리의 그 궁극적인 실체라고 그러죠. 이 영혼에 해당되는 그 개념을 상정하지 않는 반면에 요가는 예 푸르샤라고 해서 요것도 상키야 책에서 온 거고 원래 인제 힌두교 전통에서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것과 뭐 거의 유사한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요 영혼의 개념을 인제 상정한다는 데서 차이는 있는데 그 요 두 가지는 뭐 분명한 차이겠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서 그는 거의 차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 안에서도 이거는 이 요가의 뿌르샤 같은 개념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런 의심이 어느 정도 인제 타당해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불교와 요가의 뭐 차이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문헌과 고 관련된 현대적인 논의들 그리고 또 그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서 한번 간단히만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가 수트라에 관한 강의는 뭐 요 정도인데 요거를 기반으로 조금 문헌들을 보시면 아마 그 기존에 이제 요가 수트라를 그 보시던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문헌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의는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